오늘 첫 주제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입니다. 임기를 약 2주 정도 남아있죠. 손석희 앵커와 나눈 대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대담은 14일에 있었고요. 지난 5년에 대한 여러 현안에 대한 평가, 또 총론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먼저 문정부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정하지만 그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인데 그 우리 당 후보라고 제가 뭐 억원을 할 수도 없었고 입도 문껏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뭐 마치 이제 그 선거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표현하신 대로 링 위에 올랐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맞설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죠.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그냥 통째로 반대한 거죠. 통째로 부정한 거죠. 그냥 뭐 오로지 어떤 무슨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부정하고 반대한 것인데 사실은 그 선거판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지. 그것도 선거용이다. 국민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냥 선거용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일단 정권 교체,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링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언한 5년 국정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근데 현직 대통령이 링에 올라가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재선이 안 되니까요. 재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가 굉장히 강해서 같은 정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나 정무직 장관들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약간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직접 링에 오를 수 없었던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사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임기 말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을 송두리째 부정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메시지, 캠페인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 줄 수 없다. 저는 낙제점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내내 편가르기 했습니다. 진보 그리고 보수, 그다음에 서초동, 광화문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에 단 한마디의 말은 내로남불입니다. 본인들의 원칙과 가치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대편에겐 더 엄격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책임 회피입니다. 부동산 폭등했죠. 그런데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이 저런 얘기하시면 더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역대 정권 대통령 공과가 있다. 그 역사를 청산대상으로 여긴다면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인이야말로 무차별한 청산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제1의 국정 과제가 뭐였냐면요.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럴만해요. 박근혜 정권 잘못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탄핵된 정권이었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본인은 왜 공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감옥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민주정부는 얼마 전에 김대중 정부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 아닙니까? 과거를 부정한 거죠.
그리고 가장 저는 분노하는 게 뭐였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하도록 검찰 완전히 뭐 수사팀 좌천시키고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맞아요? 저는 좋은 점수 줄 수 없습니다. 혹시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반박할 건 없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아마 뭐 이번 대선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의 취지는 뭔지 이해는 하겠는데 적어도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일종의 결산하는 그런 대담에서는 조금은 더 성찰적인 모습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부동산 정책 얘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인 그 유동성 버블에 대해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이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초기부터 이 시장의 투기에 대해서 확실한 엄단의 시그널을 줬다면 그리고 억제 시그널을 줬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뭐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기타 등등 금융규제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런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대선 패배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민심을 돌아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점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 유별난 게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팩트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예. 우리하고 제가 이제 경제 그 부분도 규모가 비슷한 예. 나라 중에 과연 진짜 이 수도에 집값이 2배가 된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대목이고. 그 부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준비를 얘기하면 했고요. 안 돼요? 잠시만요. 좀 비판 좀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쭉 이제 부분별로 준비를 했는데 장 교수님이 아니 총괄적으로 매칭이 좀- 많으셨나 봐요. 네. TV 보시면서. 아니 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할 때 예.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하셨어요. 뭐 취임사에도 뭐 한 30가지 정도 약속을 하셨지만 지킨 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거에 대한 약속만 지키셨지 다른 건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고 3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취임 초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가장 우스워하는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를 듣고도 유감이다라는 말밖에 못합니까? 북한이 우스워하는 대통령, 이거 참 안보상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미를 맡기겠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않은 우리 박원석 의원님 같은 이런 분을 예. 정말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문재인 정권 이런 식의 평가는 안 받았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마지막 하나는 잘못한 실질적이지는 않고 상징적인 예.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마지막 하나는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실패와 관련해서도 20몇 번 정도의 정책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서야 뭐 송구하다 뭐 이 정도 표현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하셨을 때 얘기를 거의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일단 뭐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취임 초기에 정부 초기에 국민의당 의원들 인사들을 대상으로 그 내각에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뭐 안 됐다라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몇 번 대통령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첫 번째 링에 올라선 적이 없다라는 거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마치 문정부의 실패로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처럼 규정되는 것에 대한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대통령이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얘기하신 부동산 문제 얘기입니다. 지금 장승 교수님, 박원석 의원님 다 얘기하셨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제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안이라고 각국이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건 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당연한 경제를 버티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는데 이 돈이 일부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특히 부동산으로 옮겨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OECD 말씀하신 거는 이제 OECD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과거에 OECD 뉴스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OECD 발 자료로 있었는데 21년 발도 있었고요. 20년 발. OECD는 각국의 부동산 통계를 모아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기준 통계를 매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22년 1분기 OECD 통계를 보면 2015년 부동산 가격을 100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110이고요. OECD 평균이 가운데 있는 주황색입니다. 133. 미국은 146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22년 올해 1분기에 미국은 46% 정도 실질적으로 올랐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10% 정도 올랐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매년 뭐 1분기 정도 되면 OECD 통계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22년 1분기 건지 21년 1분기 건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OECD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좀 상당히 과소축에 된 그런 통계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뭐 어쨌든 체감하는 그런 부동산 경기는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지표하고 전혀 다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게 2015년 대비 지금 2022년 1분기의 집값이 10%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건데 예. 지금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은 그거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상승률을 보이는 게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략 체감컨대 한 2배가량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공통된 평가인데 정부 공식 통계만 이런 식으로 좀 과소축에 된 자료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특별히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는 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국제적인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국제적인 흐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즉 유동성 버블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유동성 버블이 집값 충격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이 정책을 선택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난맥상들이 있었고 그마저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총괄 평가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예. 우리만 유독 그 집값이 뛴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할 것 같습니다. 일단 OECD가 참고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과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언급했다가 해당 통계하면 몇 %밖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KB 부동산 지수랑 이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통계 왜곡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을 의도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얘기 안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수도권과 각 대도시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면 당연히 집값 오르는 수치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 위주로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동산원의 이 통계 자료에는 개인주택, 단독주택, 뭐 이러한 것들,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통계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에서도 강남 사는 사람, 수도권 사는 사람, 비수도권 사는 사람 모두가 불만이에요. 집이 있거나 없거나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집을 가진 사람 모두 다 불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왜 저렇게 지금도 항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이 날선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제 방송된 대담은
4월 14일 녹화된 겁니다. 당시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만 있었을 때고요. 중재안이 나오기 전입니다. 원안에서는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유예기간 두고 폐지하고 그리고 보안수사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두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가 여러 번 질문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원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예. 예, 국회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라고 해서 대답을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가 죄송합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재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뜻이 있었지만 내비치진 않았고 중재안 그러니까 검수 단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박탈한다는 단박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제 대담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대담 녹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예. 14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일방 처리에 대한 4월 임시국회의 일방 처리에 대한 그 여론의 우려들이 굉장히 높았고 또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예. 이렇게 검찰에서 요구하고 야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녹화 당시 시점을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입장이든 그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다만 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의장 중재를 거쳐서 여야가 한 차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말 사이에 또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지만 그 정도의 그 여야 합의의 프로세스 그리고 공감대라면 뭐 이거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시사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합의가 파기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예. 그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건 지켜봐야죠. 뭐 지금 이 어제 하셨던 발언으로 본다면 내용적으로 뭐 불만이 있더라도 어쨌든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씩 그 물러서는 심정으로 또 수사 기소권에 대해서 원래 지론은 분리해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떨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유의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특히 여야 간에 싸움이 있는 부분, 갈등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입장을 안 내세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상당히 좀 비겁한 거 아니냐,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OECD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시면서 뭐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OECD가 오늘 이제 보도된 거에 하면 발표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부패 이 검수완박 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라고 입장문을 냈어요. OECD가요? OECD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께서 평가를 안 하시느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OECD의 의견을 왜 존중하지 않으시냐? 저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취사 선택하시는 거 아니냐?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 상당히 좀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얘기가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내놓은 입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겨냥해서 그렇죠. 뭐 강력히 저지하겠다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고 한 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 다음 저희가 사실은 검수한박 얘기도 뒤에 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뒤에 또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또 시점 같은 거나 수사한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순 없죠라는 게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느끼는 바였고요. 또 하나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것이 많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까? 승인하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우회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고 물론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잘못에 비해서 과도한 수사나 처벌을 받았고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 해석을 하자면 이런 얘기인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조국 사태 당시에 그 대통령께서 분명한 판단을 했다면 국민 여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찬반 여론이 다 있었지만 그것이 불러올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조금 더 통치권자로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인사권자로서 분명한 판단을 했다면 그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 판단을 안 하셨고 사실상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식으로 당시의 입장을 취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사태를 불러오고 법무부 장관이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국민적 공론이 두 쪽이 나는 그런 결과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쨌든 검찰권을 둘러싸고서 추미애 장관과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거세게 충돌했을 때도 예. 대통령께서 분명한 판단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알아서들 조정해봐라는 식의 입장을 취했는데 저는 그것도 통치권자로서 무책임했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자리에서 하셨는데 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조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인사권자는 통치권자는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빚만 가지면 됩니다. 참모는 어쨌든 국정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선택된 참모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의 반감이나 또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그에 대한 보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런 감정의 일단을 이렇게 피력하고 검찰 수사의 어떤 의도 혹은 뭐 검찰 수사의 어떤 공교로운 방식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지층 일각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도 전체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은 그다지 적합한 말씀은 아니셨다고 봅니다. 좀 부탁인데 좀 패널분 좀 바꿔주세요. 진짜 오늘 아침부터 그러는데 제가 예. 할 얘기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아니 조국 전 장한테 먼저 하세요. 마음의 빚을 지우지 말고 국민한테 좀 마음의 빚을 좀 가지시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네요. 결국에 이 말씀하신 것 이번에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국민을 좀 반으로 가르는 그러한 말씀과 행동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번에 정권까지 잃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은 또 한 번 무책임한 대통치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다. 상당히 부적절한 말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선거가 없을 때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각 대선 후보들이 경선 후보들이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또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싸우는 게 뭐냐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 좀 사과 좀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래 사과라고 그러냐 하면서 지금 또 치고받고 갈등과 혼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같으신지 따로 예, 더 뭐 하지 않으시고. 같은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도 그렇고 음.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뭐 지지층도 말할 것도 없이 조금 이제 냉정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통치권자는 때로는 굉장히 잔인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게 지지층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국민적으로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국 사태 이후로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저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이성이 작동하지 못했던 측면이 결국에 이번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권의 무슨 아이콘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문재인 정권의 아이콘이 조국 전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자체가 대통령제와 불화해요. 저는 거기서부터 정권 내부에 모순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관성을 지금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워요. 예, 사적으로는 안타깝고 마음에 빚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어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한 문 대통령의 인터뷰, 대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